이 공법은 공부하고 쉬는 시간 지나면은요, 전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 근데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기억이 나고 그러죠. 예. 우리 실장님께서 제 강의를 올리면서 공잘남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공잘남. 이게 뭐냐면 공법을 잘하는 남자.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공법이야. 공법. 예. 공법이라도 잘하는 게 다행이지 뭐. 자랑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공법을 잘합니다. 예. 저기 176페이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나오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이제 구속력이 있고 소송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남양주 시장이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요, 남양주 시민들에게 약간 좀 이렇게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수립을 합니다. 왜? 그래도 소송 제기 안 당하니까. 근데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잘못 수립하면 바로 소송 제기를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은 바로 구속력이 있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더 많이 나와요. 이거는요. 자, 공식 명칭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계획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어느 도시에 목표를 정하는 계획에서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이죠.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 도시 관리 계획은요, 그 의의가 있어요. 뜻은 뭔가 6개의 시군, 행정의 기본 단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뜻이에요.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 176페이지 박스에 나오는 6개가요 바로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이제 이 법적 성질도 한번 쓸게요. 법적 성질은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미친다. 이걸 구속적이라 그래요. 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행정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 심판도 제기할 수가 있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용이 바로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이 그게 박스 안에 나오는 6가지예요. 하는 일. 이 6가지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외우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너무나 자주 나오고 6개는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이 바로 내용인데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어떤 일에 대해서는요 뒤에 나와. 그러니까 우리 공법이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요. 지금 거기 박스 안에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게 내용이거든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이라 나와 있죠. 아니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뒤에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180페이지 보세요. 용도 지역 나오죠. 그렇죠? 그 뒤를 또 넘겨서 보시면은요. 184페이지 용도 지구라고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176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하는 일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인데 내용에 나오는 것들이 차례대로 책에서 뒤에 다시 나와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뒤에 자세히 나오는 게 앞에 제목만 먼저 나오는 경우가 바로 부동산 공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뒤를 갖다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면은 이해가 쉬운데 이것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공부하는가? 일단 그 제목만 기억한 거예요. 정확하게 뜻은 모르더라도 제목만 기억하고 책을 끝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공부할 때가 이해가 됩니다. 어때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앞에 제목만 달랑 나와. 이게 뭐지? 나는 이 페이지가 이해가 안 될 때 절대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평생 그 페이지에 머물러야 돼. 그 페이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페이지가 이해 안 되면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겠다. 절대 안 돼요. 일단 앞에 나왔다면 이거는 자세한 건 뒤에 나오겠구나. 여기에서는 제목만 한번 읽어두자. 그리고 뒤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지나친 완벽주의자들은 공법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올해 12년째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12년째. 그 친구가 한 3년간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학원을 안 온 거예요. 혼자 독학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법대 동창들은요. 우리 법대 동창들은 강의를 들어요. 딱 2개라도 듣습니다. 공법하고 세법만 들어요. 공법, 세법은 강의 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알거든. 근데 이 고등학교 동창인 제 이 친구는요. 지금 12년째 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종철아, 내가 이번에 결단을 내렸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잘했다.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네 책에다 내가 사인해 줄까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재수 없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저의 모습을 본 친구거든요. 공부 안 하던 그 모습 있잖아요. 예. 그 고등학교 때 제 반 친구들이 네가 대학을 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재수할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왔잖아. 근데 나도 아직 고등학교 동창들은 옛날에 공부 안 하던 저희 그 모습을 갖다가 평생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 있잖아. 그 동영상 강의 좀 들어라. 학원에 나와라 처음에는. 그랬더니 네가 강의한 내가 너한테 배우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 들어라. 자기 동영상 필요 없대. 책만 있으면 된다. 저보고 책이나 자기한테 선물하래. 그래서 학원에 제가 책을 샀어요. 선생님이 산다고 싸게 해줬어. 아주 싸게 해줬어. 그래서 그걸 들고 갔어. 가가지고 야, 이 책 가졌으니까 사인해줄까? 재수없다 하지 마라. 그리고 난데 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6월 달쯤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번에 내가 이제 2차는 포기해야겠다. 1차만 하겠다는 거.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때 2차 포기했냐 했더니 부동산 공법 때문에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포기했냐? 그랬더니 책 앞을 읽고 있는데 자기는 이 페이지를 다 공부하기 전에 안 넘어가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열받아서 계속 그 페이지만 본 거야. 계속 여기 계속 본 거지. 안 넘어가는 거야. 예. 책 뒤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야 돼.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가서 끝까지 보고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걸 깨닫는데 3년이 걸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겸허한 마음으로 저보고 종철아, 네 동영상 너 학원 동영상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있지? 그래서 선생님 다 있지? 그랬더니 그거 나한테 알려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려줄게.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다가요. 그러면 동영상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니까 이름이 누구로 나와요? 박종철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박종철이 민법 선생님한테 질문을 올리는 거야. 박종철 교수가 민법 선생님한테 질문을 올려. 질문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더 황당한 거, 박종철 교수가 자기한테 질문을 해. 질문하는데 반말이야. 반말로.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내 아이디야 패스워드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57점, 58점 평균이에요. 그걸 극복을 못해서 10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요, 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점수가, 여러분들 중개사 시험 끝나고 나면은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점수 분포표를 만들어요. 점수 분포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이제 잔소리 좀 할게요. 이게 60점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60점 전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이게 다 55점에서 65점 사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55점이면요, 두 문제 더 맞추면 60점이죠. 그렇죠? 한 과목당 한 개, 두 개 차이로 안 되시는 분들이 다 몰려 있고요. 붙는 분들도 한두 개 더 맞추면 제일 많아요. 예. 요 가운데가 꼭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두 문제를 극복하시면 합격이고, 한두 문제가 부족하면은 또 시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복하는 게 바로 저기 한두 문제 더 극복하는 건데, 이 친구가 그게 안 되는 거야. 계속 그 점수야. 근데 왜 실수하냐 그러면, 내가 작년에 58점 맞았어. 이제 2점만 더 올리면 되는데 1년 동안 2점 올리기 쉬울 줄 알아. 까먹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보니까 한 바가지가 부족해. 그러면 한 바가지만 퍼 넣으면 될 줄 알겠지만 빠져나가는 게 한 바가지예요. 1년 동안 까먹는 게 있죠. 새로 집어넣는 거. 까먹는 것보다 넣는 게 더 많아야지 성적이 올라가는데, 항상 빠져나가는 만큼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58점, 59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공부해야 돼요.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야지만 이 독이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요거예요. 내가 작년에 59점으로 안 됐어. 근데 1년 동안 1점 못 올리겠어? 이게 제일 위험해. 1점 올리기 위해서는 빠져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내용 1번부터 6번까지는요, 우리가 제목만 현재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한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거 도시 관리 한다. 용도 구역이 있어요. 용도 구역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물론 뒤에 나오겠죠.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한다. 기반 시설, 도로나 학교 같은 거죠.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거, 이거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 하고 정비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 요거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해요. 한다고 결정됐을 때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으로 하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 결정만 도시관리 계획으로.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단위 계획과 구역, 지구 단위 계획과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계획, 다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뒤에 나오겠죠? 한 단어로 말하면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을 말해요.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은 데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돼 있어요. 규제를 완화시켜 줍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그러면 대규모 건물 지을 때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자세한 것은 뒤에 다시 차례대로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 6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험장에 갈 때까지는 다 외우고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176페이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기준 나오는데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갑자기 입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요, 수립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수립은
단어가 두 개로 쪼개져 입안하고 결정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입안하고 결정으로 쪼개집니다. 이걸 수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안을 만드는 걸 입안한 걸 확정한 것을 결정, 입안 결정 합쳐서 수립 그러는 거예요. 수립.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요, 입안하고 결정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입안 결정을 수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 입안 기준이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읽고 이해만 하면 돼요. 자,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국토부 장관. 하여튼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 입안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차등 입안 보세요.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 중에서 3번에 기반시설 있죠. 기반시설의 대표가 도로야. 자, 도로 설치를 도시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해요. 도로 설치를 입안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설치할 때요, 도시에 설치하는 도로하고 농촌 마을이나 산촌 마을에 설치하는 도로가 같을 수가 없죠. 평등하게 입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차등화되게 입안해야 된다. 우리 시험에서 차등이라는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원래 평등한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차등이라는 말이 딱 하나가 나와. 이게 정답이에요. 뭐 틀린 지문으로 평등하게 입안 X지. 도로 하나 설치를 입안한다 그래도, 자, 계획의 상세 정도,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및 농산어촌의 인구 밀도, 토지 이용 특성, 주변 환경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화되게 입안해야 된다. 평등한 게 아니죠. 차등이야.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때 우리 합격자 모임에 제가 참석합니다. 다른 선생님 원래 공법 수업인데 그 수업 안 하고 이제 참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면은 저는 뻔합니다. 매년 있던 형상. 테이블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합격자문 테이블 중에 가운데 테이블이 제가 앉는 테이블로 준비해 놨을 겁니다. 예. 제가 앉는 테이블이야. 원장님하고 제가 앉는 테이블이야. 가운데 테이블이. 예. 근데 다른 테이블하고 가운데 테이블은요, 차이가 있어요. 가운데 테이블은요, 소주, 맥주 플러스 양주가 한 병 있어요. 다른 테이블은 없어. 양주가 한 병 있다고요. 그래서 일부 합격생 중에서는 항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저 테이블은 양주가 있느냐, 발렌타인이 왜 있냐 그러거든요. 이게 바로 차등화해서 세팅하는 거야. 평등한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차등화해서 세팅한다니까. 차등화해서. 예. 평등이 좋은 게 아니야 이거. 예. 바로 차등화. 예.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예전에 거기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학원에서 10년 전에 강의를 하는데요, 합격자 모임을 간 거예요. 부패였거든요. 제가 다른 학원의 합격자 모임에서는 제가 접시를 딱 들잖아요. 그러면 먼저 줄 서 있던 학생분들께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해서 교수님께서 먼저 고르시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부천에 있는 학원에서는요, 먹는 데는 선생하고 학생 차이가 없어. 뒤에 줄 서라는 거예요. 예. 야, 그다음부터 그 학원에 강의하러 안 갔어요.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가서 한번 봐야지. 길을 비켜주는가 안 비켜주는가 봐야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차등화해서 입안합니다. 차등. 예. 예전에는 합격자 모임 끝나고 나면 이태랑 노래방을 갔는데 요즘 노래방 갈 수 있습니까? 요즘에요? 못 가죠. 요즘에는요. 그렇죠? 갈 수 있어요? 다 해요? 예. 아, 그래요? 그거 혼자 부르는 거 아닌가? 혼자. 예. 그 제가 노래방 가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려줬는데 이렇게 한 번씩. 예. 뺑뺑 돌려줬다 이렇게. 예. 아, 근데 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는 합격자 모임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힘들어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서로 얼굴 봐야 되고, 그 합격자 모임에 오면은 우리 다 사진 찍는 시간이 있거든요. 포토 타임인데 세상에 화장을 얼마나 이렇게 잘 왔는지 누군지 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서로가 뭐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붙이고 메이크업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신부 화장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저분이 저분 맞나 싶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항상 추리닝 입고 다니다가 갑자기 말이죠 원피스에다가 신부 화장처럼 하고 막 오니까 누구지 몰라보겠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에 그렇게 하고 오세요. 예. 신부 화장처럼 하고 오십시오. 예. 차등화해서 입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평등이란 말이 다 정답이지만 차등이 정답은 이거 하나예요. 예. 동시 입안의 특례 보시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정할 때는요. 광역 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최근에 시험에 3번이나 나왔던 이거죠. 원래 순서는 뭐예요? 광역 도시 계획 먼저 수립하고 그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 결정하는 건데 조속히 입안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이나 기본 계획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입안하고 결정권자가 나와요. 입안하고 결정권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안 결정권자를 그 뒤에 나오는 178페이지의 입안 절차, 179페이지 결정 절차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봐야 돼. 한꺼번에 이것을요. 예. 이걸 이제 어떻게 이걸 한꺼번에 보냐 그러면요. 이제 입안 결정 절차하고 입안권자 결정권자를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렇게 기초 조사라는 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남양주시예요. 자, 남양주시에요.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고 싶어요. 이 도로는 뭐예요? 기반시설이죠. 그렇죠? 남양주시의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하고 싶다. 제일 먼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로 설치를 입안 결정해야 돼. 그러면 입안할 때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는 거예요. 남양주에 요 도로 설치할 때는 일단 인구가 몇 명인가 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기초조사. 그래서 이때 이 기초조사는요. 아까 공부했던 광역도시계획에 나온 기초조사를 다시 빌려 쓰는 것을 준용이라 그래요. 인구는 몇 명이나 되고 그다음 기후는 어떻고 경제적 사정은 어떻고 등등을 다 확인하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3개를 더해야 돼요. 환경성 검토하고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을 분석해요. 재해 취약성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하나의 계획, 하나의 안을 만들어요. 안을. 이 안이 봤더니 이쪽으로 4차선 뚫겠대. 4차선 뚫겠다는 가안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것을 2갈래로 의견을 들어요. 먼저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그래서 남양주 시민들한테 저쪽에다가 4차선 도로 뚫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듣는 거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나와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나옵니다. 남양주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요. 저쪽으로 도로 뚫는 거 4차선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의견 청취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계획안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요것을 입안이라 그래요. 이것을 입안 그럽니다. 이렇게 입안을 하는 거죠. 입안. 그래서 입안한 거 봤더니 이쪽에 4차선 도로 뚫겠다고 입안을 해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바뀐 게 생긴 거예요. 원래 아는 4차선이었잖아요. 근데 주민의 의견 청취 중에서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예. 입안을 하고 입안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자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최종 확정하는 거, 이게 결정이에요. 결정을 합니다. 결정한 것을 갖다가 다시 만천에 알려주는 걸 고시라 그래요. 결정하고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하고 계획을 입안하고 이거 확정하는 것을 결정. 입안 결정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립. 그렇죠? 입안 결정을 합쳐서 수립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입안 결정 절차가 되는데 이때 계획안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입안권자 그래요. 자, 입안권자는 원칙이 우리 행정의 기본 단위 책임자가 있죠. 책임자 6명. 또 써야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입안을 할 수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과 관련된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자, 입안한 거 갖고 확정하는 사람 결정이죠. 자,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예요. 우리 시도지사는 몇 명이라 그랬어요? 5명 시도지사. 그다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을 뭐라 그래요? 대도시 시장. 시장이 결정권자가 되고요.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됩니다. 예. 이게 바로 입안하고 결정이 되는 거죠. 입안권자, 결정권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앞에 177페이지에 보시면 입안권자 나오죠. 원칙 6명 시장 군수. 예외가 누구라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가 기역, 니은, 디귿 나와 있죠. 지금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뭐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국토부 장관 입안하는가 보다. 저 도로가 국가가 필요한 도로였어? 국토부 장관 입안하겠지.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시험에 나온 적도 없겠죠. 일단 2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권자 누구의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구나. 외우는 건 아니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근데 수산자원 보호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잖아요. 뒤에 나온 것을 공부하고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봤더니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대도시 시장이 원래 결정하는 건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는 거, 단위 계획과 관련되는 것은 대도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가 결정해요. 지구 단위 계획이 저기 5번에 나오는데 저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는 것은 50만 이상의 시장이 아니라 50만 미만이든 50만 이상이든 다 시장이죠. 군수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한번 들어만 두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입안 절차 보세요. 입안 절차. 입안권자는 입안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준용하고 환경성 검토. 우리 도로 설치하면요 생태계를 파괴한다 그러죠, 그렇죠?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도로가 혹시 주저앉지는 않을까? 재취약성 분석, 홍수가 나서 도로가 물에 잠기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해야 되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라는 게 나와요. 자, 이 주민 의견 청취가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 요 계획안 처음 만든 4차선이었죠. 요 안을 공고하는 거예요. 안을 공고해.
찾아오는 주민들 열람을 시켜줘요. 그랬더니 저 4차선 도로 뚫겠다는 안에 대해서요, 남양주 시민 중에서 의견이 있는 자가 있어요. 의견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의견이 있는 자가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해요. 근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은요,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답니다. 반영해야 된다. 자, 이때 제출된 의견 봤더니 이쪽은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4차선 하시면 안 됩니다. 8차선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출이 됐는데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영해야 되죠. 반영하면 바뀌었지, 이제 8차선으로. 바뀐 내용을 다시 또 알려줘야 돼요. 재공고해야 돼요. 다시 재열람을 시켜줘야 돼요. 재공고, 재열람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재공고, 재열람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8차선에 대해서 다시 재공고, 재열람했더니 또 의견이 있는 자가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아, 이게 8차선까지는 좋은데요, 도로 방향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쪽으로 뚫으면 어떨까요? 그런 거예요. 봤더니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 또 반영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재재공고, 재재열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때 주민의 의견을 갖다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저거는 소송의 대상이 되죠. 바로 소송 제기하거든. 예. 그래서 바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권자는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시키고 의견서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리 결과 통보는 60일이다. 그 다음에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는 뭐 국가 기밀이거나 경미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입안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오른쪽에 우리 결정 절차 먼저 보세요. 6번요. 협의. 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심의는 뭐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예요. 협의나 심의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 고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굵은, 제가 네모 쳐놓는 이 굵은 것만 기초과정 때 기억을 하더라도 공부가 엄청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6개 1번부터 6번까지의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기초조사부터 거쳐서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친다. 이 절차를. 그러면 여러분들 도로 하나 설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도로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도로 설치를 위해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이것만 해도 한 2년은 걸려요. 1년 걸리지. 주민의 의견 청취 거치고 남양주시 의회 의견 듣고 입안한 것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남양주에 도로 설치하는데 저 도로가 문화재를 스치고 지나간대. 도로 예정지가 문화재청과 협의. 그때 문화재청이 절대 안 됩니다. 도로 못 뚫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제일 황당한 것이 문화재가 나오는 거예요. 땅 팠을 때 공사 중단돼 다 망해요. 예.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로 설치할 예정지가 군사시설 근처를 지나간대. 역시 또 협의. 예. 군부대와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쪽에 8차선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니까 누가? 남양주 시장이 결정해요. 그럼 남양주 시장은 시장에 들어가죠. 예, 시장에 들어가죠. 그러면 남양주의 도로 설치는 누가 입안해요? 남양주 시장이.
결정도 누가 해? 남양주 시장이. 자기가 이 반 자기가 결정하는구나. 근데 인구 50만이 안 되는 시흥시 49만 5천 명이에요. 5천 명이 부족해. 경기도 시흥시에서 도로 설치는 누가 입안할까요? 시장. 이때 그냥 시장하면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과 50만 미만 시장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49만 5천 명이라서 대도시가 안 되는 시흥시에서 도로 설치 입안은 누가 해요? 시흥시장이. 결정은 누가 해?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시의 도로 설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은 경기도지사니까 시흥시장이 자기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저를 한번 찍어주시면 시흥시 어디에다 도로 설치하겠습니다. 허위 공약이야. 자기 권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지사 권한이라고요. 예. 그래서 요 입안하고 결정하는 거.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도로 설치할 때는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입안하고, 시도지사에 서울특별시장 들어가 있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0만 이상이 되는 시는 지가 직접 입안하고 지가 직접 결정하네요. 예. 그 절차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178페이지 주민의 입안 제한이라는 게 나와요. 주민의 입안 제한이 나옵니다.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을 행정기관만 입안하고요.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민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게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와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읽어봤자 이해가 안 되죠. 왜? 1번부터 5번까지는 책 뒤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책 뒤에 나오는 것을 공부하고 다시 앞으로 와야지만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글자가 있는가 보다. 주민은 자기가 입안을 못하니까 입안을 제한해야 되는구나. 거죠. 예. 그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8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게 나와요. 용도 지역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이 나올 때 이 용도 지역은 우리 그 앞쪽에도 지금 용도 지역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앞쪽에 보시면은 책 앞쪽에 용도 지역이라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37페이지를 보세요. 용어 정의에다가 용도 지역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137페이지 보시면 용도 지역이 나오는데 이 용도 지역이 이제 출발이에요. 규제의 출발. 각종 규제가 이제 나오죠.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나눠 놓은 것을 용도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역을 나눠 놓은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요, 핵심 단어가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 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지정하는 거예요. 자,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 하나의 토지에는요, 용도 지역 하나만 지정해야 되는데 이 용도 지역은 기본적으로 딱 이제 4가지가 나와요. 자, 이 4가지가 우리 4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 4가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 국토는요,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4개의 지역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거기에 도시지역의 뜻이 나오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지금 우리의 학원은 도시지역에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이 도시지역. 그 다음에 138페이지 보면 관리지역이라고 나오죠. 그다음 139페이지 보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나오죠.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규제가 제일 강한 데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자,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 그래서 건물 안 짓고 좀 보전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 곳이에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근처, 남해안의 청정해역 근처, 서해안의 갯벌 근처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 있죠. 이런 데가 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요. 그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몇 개 없어요. 허가 나오는 건물이 농어가 주택 그 정도하고 초등학교 정도밖에 허가가 안 나와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저기 노량진에서 강의를 하는데 지나가는 말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사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학생 2명이 손든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산다는 거 자기가. 농어가 주택에 살고 있는 거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그래서 아니 우리 서울은 다 도시적이에요. 서울은요. 남이 세 개가 없어. 그래서 어디 사냐 그랬더니 충남 당진에서 서울로 유학 갔다는 거야. 중개사 공부하려고. 충남 당진에 고향 친구 2명이 밤에 술을 마시다가 야 우리 당진에 봤더니 자격증 가진 공인중개사가 거의 없던데 다 빌려 사는 건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우리는 이 지역 실적을 너무 잘하니까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야 그런데 공인중개사 공부는 서울로 유학을 가야 된다더라. 그때는 그 인강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요. 동영상 인강이 있잖아요.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학을 와가지고 학원 옆에다가 고시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고시원 잡아놓고 이 학생들이 아침에 학원 올 때 보면은 쓰레빠 같은 거 추리 입고 오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현재 처음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뭔지 몰랐던 거지. 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본인이 살던 곳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거죠. 본인이 농어가 주택에. 그래서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제가 딱 2명을 만났죠. 2명. 근데 2명 다 붙었어요. 공부 안 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서울로 유학 올 때, 중개사 공부 유학 올라갈 때 동네에서 환송식 했거든.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동네 친구 모여가지고 야, 얘 둘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고 서울로 유학을 간다면서 막 환송해주고 꼭 따서 오라고 막 그랬거든요. 공부 안 할 수 없잖아. 붙었습니다 그때요. 2명이.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그 다음에 농지하고 임야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농림지역. 이거보다는 좀 약해 규제가. 그 다음에 도시하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중간쯤에 속하는 데가 관리지역인 거예요. 중간쯤에 속하는 데가 관리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지역 같은 데는요. 이것이 다시 3개로 세분이 돼요. 다시 3개로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세분이 되는 거고요. 관리지역은 2003년도 1월 1일부터 생겼어요. 관리지역이요. 그러면 관리지역은 옛날에 무슨 지역이었을까요? 관리지역은 옛날에는 2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가 준도시지역, 하나가 준농림지역 있었어요. 이 2개가 하나로 더해진 게 지금의 관리지역이에요. 그러면 준도시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준도시지역은요. 준도시지역은 우리 농촌 지역에 가면은 읍사무소 있죠. 읍사무소 주변이 다 준도시지역이잖아요. 읍사무소 주변. 그러면 읍사무소 주변에는 주로 어떤 건물이 지어져 있나요?
일단 초등학교가 한 개 있습니다. 읍사무소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읍사무소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하나 있고 병원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의원이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우체국, 새마을금고, 또 뭐 있죠? 농협이 있어요. 농협이 있습니다. 예. 법무사 사무실도 있고 음식점들도 쭉 있고 그다음에 다방도 있죠. 다방. 우리나라 3대 다방 아세요? 청자다방, 솔다방, 수다방이라고 합니다. 나 어떻게 이런 잘 외우지? 아, 네. 청자다방, 솔다방, 수다방. 예, 3대 다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요. 다양한 건물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데가 바로 그 읍사무소 주변인데 거기가 준도시적인 거예요. 용도 지역이. 근데 여기 읍사무소만 딱 벗어나는 순간 이제 지을 수 있는 건물은요. 농어가 주택 거의밖에 없어요. 이제 농림지역이 나오는 거죠. 예, 읍사무소 벗어나서 농지가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가 이제 농림지역이거든요.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몇 개 없어요. 대표적인 게 농어가 주택인 거죠. 예. 이건 준도시 지역이었고요. 자, 준농림 지역은요. 예전에 준농림 지역은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경치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준농림 지역이 많이 분포했던 곳이요. 가평군, 양평군, 그 다음에 저기 평창, 뭐 횡성, 둔내 이런 데가요. 준농림 지역이 많았어요. 근데 이 준농림 지역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 주 5일제 근무제를 언제 시행했죠?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저는 주 7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어요. 주 5일제 근무제를 몇 년도에 시행했습니까? 2003년도 아닌가요? 잘 모르세요? 예. 예전에 우리 은행은 토요일도 근무했었잖아요. 은행이 이제 금요일까지 근무로 바뀐 게 아마 2003년도 아닌가요? 예. 은행이 최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전에는 제가요 토요일은 은행에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토요일이요. 세상에 이제 은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은행을 갈 수가 없네. 어떡하지? 그때는 인터넷 뱅킹도 발전 안 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가는 은행이 국민은행이 있었거든요. 국민은행 앞에서 휴대폰을 팔고 있는 거예요. 폰 뱅킹이 되는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폰 뱅킹. LG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게 저희 집에 지금도 있어요. 집에. 내가 안 버리고 놔두는 이유가 나중에 이거 드라마 소품이나 이런 걸 팔 수가 있거든요. 옛날 드라마 소품으로. 그래서 놔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신청했어요. 폰뱅킹으로. 그래서 폰뱅킹이 되는 그 휴대폰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2003년도에 기억해 보니까. 그래 그때부터요.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서 전에는 우리가 당일치기 여행만 가능했죠. 일요일 날 아침에 가서 저녁 때 오는 거 가능했는데 이제 이틀을 놀게 되는데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은행원들이에요. 어떻게 일주일에 이틀이나 쉴 수가 있지? 너무 부러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1박 2일이라는 게 생겼어요. 하룻밤 자고 오는 거예요. 그 1박 2일이 우리 공인중개사 업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요. 갑자기 있잖아요. 땅을 갖다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땅을. 준농림 지역 땅을 구하는 거 막. 전국에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에 근처에 준농림 지역이 있는 데서는 일거리가 폭증하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펜션이 들어서는 거야. 펜션. 왜 하룻밤 자고 올 수 있잖아. 1박 2일이요. 우리가 하룻밤 잘 때 경치 좋은 데 자겠죠. 그래서 준농림 지역에는요. 다 펜션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펜션은 언제 생겼냐 그러면 바로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펜션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공인중개사들이요. 일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야, 이건 뭐 그냥 준농림 지역에 땅만 나오면은요.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펜션 짓겠다 다 사는 거예요. 중거리 엄청 많죠. 그래서 저 준농림 지역은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죠. 이렇게요. 산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드라이브 코스가 이렇게 있고 그럼 여러분들 46번 국도 아시죠? 그게 무슨 길? 46번 국도가 춘천 가는 길, 그렇죠? 춘천 가는 길. 그 주변 경치 좋거든요. 거기가 준농림 지역이 많아요. 좋은 거. 예전에 준농림 지역.
이렇게 달리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물이 나옵니다. 가든 나와요. 가든. 횡성 한우, 유황오리 가든 나오고요. 이 가든의 특징은 간판이 엄청 커요. SBS 선정 맛있는 집, KBS 6시 내 고향 출연 맛집, 수요 미식회 출연 맛집 나오고요. 그 옆에는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러브 호텔이 나옵니다. 러브 호텔 길가에 있어요. 에덴파크, 로얄장, 핑크장, 렉스장, 몽블랑 이런 데가 쭉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다 외우지? 여러분 요즘에는 그 모텔 있잖아요. 모텔이 부동산 수익성 상품으로 나와요. 수익용 부동산으로. 그래서 모텔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모텔을요. 그러니까 모텔이 있잖아요. 주식회사 만들어 주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고요. 그 작년에 제가요 그 모텔 경매 낙찰 받는 것을 제가 컨설팅을 제가 세 건을 했어요. 경상남도에 있는 모텔 3개가 경매 물건 나왔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낙찰가를 정해가지고 낙찰 여부, 투자 가치 여부를 했는데 제가 3개를 갖다가 제가 컨설팅했는데 3개 다 낙찰 받고 나서 수익률이 35% 정도 나왔어요. 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모텔 연구를 한다니까 모텔 안 해본 게 없어. 다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러브 호텔이 있잖아요. 인구인데 이 경치가 좋은 곳에요. 가든하고 러브 호텔이 길가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옛날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규정에 따르면요. 준농림지역은 개발이 금지야 원칙적으로. 근데 허가를 받으면 소규모 개발이 가능했어요. 근데 평소에 허가 안 내죠. 지자체장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운동 해주신 분들한테만 허가를 내죠. 그래서 이거 하나 허가 받으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준농림지역이었는데 여기까지는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이 된 2003년도에요. 길가에는 가든하고 러브호텔,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펜션 들어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펜션이 들어서는 겁니다. 산속의 펜션. 예. 우리나라의 이 펜션 개발에 대한 강의를 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레저 시설 개발에서 펜션 개발을 강의합니다. 박모 교수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 얘기는 안 하겠어요. 예, 박모 교수라고. 예, 반갑습니다. 예. 산 중턱에 산속에요. 숲속의 작은 마을, 별빛 마을, 달빛 마을에서 펜션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준농림지역 땅값이 폭등을 해요. 폭등을 하고요. 자연환경이 다 훼손되겠죠. 난개발되겠죠. 그 정부가 가장 골치 아픈 데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앞으로 국가가 중점 관리하겠다 해서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고 이름을 관리지역한 거예요. 이름을 관리지역한 겁니다. 지금 이제 관리지역 된 거예요. 그렇죠? 관리지역. 근데 관리지역은 다시 3개로 나누어져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3분이 돼. 이 계획관리 지역이 옛날에 준도시지역이었어요. 거의. 준농림지역 중에서 자연환경이 더 좋은 데가 보전관리, 덜 좋은 데가 생산관리.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유사해요.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과 유사해. 계획관리지역 옛날에 우리 읍사무소 주변 같은 데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게 세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세분되는 게 가장 많은 게 저 도시지역이 되는 겁니다. 세분되는 게 가장 많은 게 이제 요 도시지역이 돼요. 도시지역은 다시 또 4가지로 세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세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주택가, 여기가 주거지역이고요. 상가가 들어서 있는 곳이 상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는 공업지역이라고 불러요. 예, 공업지역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지역이라도 건물을 안 짓고 숲을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거기를 녹지지역이라고 그래요. 녹지지역 그래요.
그러면 도시 지역은 다시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이 돼요. 그 얘기가 138페이지에 나오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앞에 자만 따서 주상공록 그러죠. 주상공록. 도시 지역은 네 개로 세분이 된다. 주상공록. 그러면 우리 학원은 도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상공록 중에서 우리 학원은 어디에 있을까? 예, 무슨 지역? 상업지역이겠죠. 그렇죠? 상업지역이죠. 여러분이 사시는 댁은 무슨 지역이겠어요? 주거지역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상공록 4개로 이렇게 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거지역은요, 또 세분이 돼. 또 세분이 돼. 이제 한숨 소리가 나온다고요. 왜? 주상공로까지는 외우겠는데 또 세분이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자, 주상공록이 다시 세분이 될 때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주상공록은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세분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이 될 때요. 이 전용 주거지역은 뭐냐 그러면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를 말해요. 옛날부터 있던 조용한 주택가가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은 새롭게 만들어진 주거지역을 말해요. 신도시가 들어서거나 아니면은 택지개발사 신도시 들어서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잖아요. 그건 다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은요. 주택하고 상가가 섞여 있는 곳이에요. 이거는 주거 기능 플러스 상업 기능이 더해져서 주택하고 상가가 섞인 약간 시끄러운 곳인데 땅값은 비싸요. 그렇죠? 예. 자, 전용 주거 지역은 또 세분이 돼. 1종하고 2종. 그래서 제가 다른 학원에서 주거 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준주거로 세분됩니다. 그랬더니 충격받은 거야. 야, 이거 공부 잘못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러다가 1종, 2종 나오니까 또 쓰러지고 싶어. 야, 이거 너무 힘든데 어렵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은 다시 또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세분되는 거예요. 1, 2, 3종 이렇게 세분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용 주거 1종 우리 책에 보면 단독주택 나와요. 단독주택 중심.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는 조용한 주택가 있죠? 다 전용 주거 1종.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 2종, 공동주택 중심.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공동주택이에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있는 조용한 주택가, 옛날부터 있던. 일반 주거 1종, 저층주택 그래죠?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해요. 우리 아파트는 5층부터니까 아파트는 못 지어요. 새롭게 만든 주거지역인데 아파트 못 짓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층주택, 층수 제한이 없어요. 3종 일반 주거지역도 중고층 주택, 층수 제한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오잖아요. 오늘 잠시만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칠판 지우지 마시고 오른쪽만 지워주세요. 예.